음, 여기 구글 미트가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들 수락을 해야 해서, 어, 잠깐만, 이게 수락을 하면 이 파일 공유를 하기가 힘들어서요. 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이걸 수락을 해야 돼서, 예. 자, 여러분들 우리 강의 계획서 그것이 그 클래스넷에 있지만 이제 한번 우리 요 반학기 나랑 같이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될 건지 이렇게 짚어봅시다. 우리 그 담당 TA 그 성함은 명일 선생님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방 그 개설을 그 명일 선생님이 해줬어요. 어, 웹엑스를 모르겠어. 내 핸드폰과 내 컴퓨터로 하면 자꾸 나를 튕겨 나가고 그 화면이 꺼져요. 그래갖고 그냥 구글 미트로 하고 있어요. 다 구글 미트가 다 좋은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입장할 때 그 내가 수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어, 이 반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냉난방을 하는 공기로 냉난방을 하는 그 기초 이론과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19로 건축 실내 공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콜센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거 공간에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통한 것도 아닌데 세대 간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이제 그 이 건축 그 냉난방 설비 시스템의 배열 그런 부분들이 그 연관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교재는 건축 기계 설비라고 하는 권영필 선생님의 이제 그 책이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본은 그 국립공기조화 설비학회 그 여기 펀더멘털 기초이론 그 부분 그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부분들이 될 거예요. 잠깐만요. 누가 들어와서 잠깐 수학을 해야 되네요. 잠깐만요. 그 수락해야 되는 게 많아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그 2시 10분에 시작을 하였건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 두 책 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인원의 그 커버까지는 될 분량이 아니죠. 그냥 한두 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그 핸드아웃에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는 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건축기계설비 권영필 선생님의 그 책 부분에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러면 수업이 다 끝나서 우리가 마지막 기말고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궁금하죠.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12일 토요일 날 지금 이 시간 2시에서 5시까지 학교에 우리 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 2개 정도를 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요일 반하고 수요일 반 시험을 같이 치를 예정이에요. 어느 한 반만 뭐 먼저 보고 나중에 보고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날짜는 토요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교실 확보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뭐랄까, 코로나 확산 이상 증세가 막 갑자기 2단계다, 3단계다 이런 사태가 없어야겠죠? 잠깐만요. 또 지금 누구 들어온 학생이 있어서.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면을 이제 우리 강의 머티리얼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구글 미티 밑에서 채팅방에 글을 남기면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카톡방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남겨주면 뭐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뭐 그대로 화면이 이렇게 멈춰 있다던가 그럴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제 9주차. 오늘 할 내용이 공기의 특성,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기의 조절 방법, 이런 여름에 냉방을 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얼마나 써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냉방을 하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공기조화 설비 시설, 이거는 환기도 들어가요.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냉난방 설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내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배치를 하는가 이야기고, 그리고 연료, 이거는 단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냉난방 부하를 냉난방을 실내 공기를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맞춘 것이 외부로 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냉방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난방을 하면 실내에서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것을 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듯이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볼 열 법칙 중에 열역학의 법칙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건물에서 우리가 특히 외피라는 것은 벽, 천장, 바닥, 우리가 이제 사람의 피부 같은 거예요. 외부와의 1차적인 그런 보호막이죠.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가 냉난방 실내 공기를 맞춰주는 것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더 에너지 절약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 할 때 항상 이 단열 성능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줘요. 여러분들이 요즘 제로 에너지 빌딩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2020년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공공 건축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민간도 일부 확대되고 2030년에는 공공과 민간 신축 증축 이렇게 하는 건물들에 그것을 넣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내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과 적어도 그 0이 되도록 하는 그 건물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태양열, 연료전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열을 이용을 하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냉난방 그 쿨링 힐링 로드 계산하는 법, 우리가 온대, 아열대, 그 냉대 그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그 건물 그 디자인 스키미, 그 기초 그 형태가 잡아지는지 그 부분을 보고 15주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준 첫 번째 그 핸드아웃을 우리 이제 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 친구가 같이 읽어볼까요? 최원영, 열역학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읽어봐 주세요. 최원영 학생 없나요? 그럼 마이크가 안 돼요. 그러면 최현민 학생? 데스크탑이야. 어. 우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이 수업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전달이 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수업 중간중간에 누군가에게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임희석? 네. 예, 여기에서 연립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우리에게 읽어봐 주세요. 예. 열과 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의 분야이다. 열 현상을 포함하여 자연계 안의 에너지 흐름을 통일적으로 다룬다. 주로 화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학문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비판적인 결과를 내놓지만 현상론적인 해석에 의해 한계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은 여러 가지 그 학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체온이 유지돼야 사람이 우리가 36.5도라는 체온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온도계도 나오고 사람이 어쨌든 열을 유지할 수 있는 불도 피우고 그것이 기본인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의 학문이 15세기, 16세기부터 이렇게 발전된 부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봤는데 얘가 정말 기계과 항공과 그쪽으로 더 들어가면 미적분을 넘어서 분자 레벨로 들어갔더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좀 이게 다르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건축 쪽에서는 그 정도를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리고 건물에서 우리가 냉난방을 했을 때 그 열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우리가 연력학 그 법칙 했을 때 0법칙 1, 2, 3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0법칙과 1법칙 그 두 개까지 다뤄요. 그 2법칙부터는 기계과 학부에서 사실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그 연력학 거기 그 과목에서 여기 엔트로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아직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하고, 자, 연력학 제0법칙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수학으로도 알고 있고,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산수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건물에 적용을 했을 때 건물에 A 지점과 B 지점의 온도가 같고 B 지점과 C 지점의 온도가 같으면 우리는 A 지점과 C 지점의 온도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니까 연력학 제0법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똑같으면 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실내 온도와 외기 온도가 같으면 벽체의 온도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주로 봄과 가을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은 우리가 단열 성능을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 얘가 온도가 같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도 차이가 생겨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슬점이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살짝 배울 건데 결로 현상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뭐 물이 흐르거나 뭐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물이 생겨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건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이 생겨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나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건물을 썩게 만들고 구조물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구조물이 무너지기보다 사람들이 아픈 게 훨씬 먼저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생충에서 우리가 이제 반지하 공간 이야기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처럼 이제 나와요. 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하 공간이 굉장히 이 냉난방 온도 유지에 유리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얘가 결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을 없애주지 않는 한 사람이 숨을 쉴 때 공기 환경 아프게 만드는 그런 곰팡이, 박테리아, 산소 부족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환기를 해주려면 그러한 이제 환기 기계 설비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이제 디자인 이렇게 공간이 고려가 필요하거나 이제 냉난방으로 절약되는 에너지 값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다른 쪽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자, 연력학 제1법칙, 그것을 이해수? 해수도 마이크가 안 돼. 그러면 유규선? 유규선? 규선이는 여기만 나오기만 했었나 보다. 자, 그러면 정지혜? 정지혜가 연력학 제1법칙 그거를 한번 볼까요? 지혜도 마이크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오지원? 왜 다 마이크가 안 되냐? 박시은? 네. 네.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에게 읽어봐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학적 에너지계에만 국한해서 생각해오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 현상에까지 확장한 법칙이다. 열과 에너지를 동등하게 다루는 이론으로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통해 봅시다. 네. 우리는 연구기관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그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간략한 값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것이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이 열과 에너지를 동등하게 다뤄서 우리가 얘를 서로 치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그 A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양이 B로 넘어갔을 때 그 B에서 나온 그 에너지의 양이 A에서 나온 에너지 양과 똑같다고 우리가 그 현상학적으로 그것을 추론한다, 그런 얘기예요. 엄밀하게 하면 마찰, 그런 그 소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살짝 달라지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런 큰 덩어리로 우리는 계산한다, 그런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되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값을 만들 때 열과 에너지 값을 서로 우리가 줄, 와트, 그런 것들을 값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 현상에서 비가역적
과정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그 얘기고,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연계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얘가 흐른다는 그 내용이고, 3법칙은 절대 온도, 절대 영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절대 영도, 켈빈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을 갖고 이제 그 식을 전개하진 않아서, 3법칙은 절대 영도, 2법칙은 엔트로피, 이제 그런 내용이 관련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자, 습공기와 그 특성, 이제 그 부분, 그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공기라고 하면 얘가 이런 산소, 탄소, 질소 그런 요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증기, H2O라는 그것이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데 기체 상태에 수증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이스트 에어, 습공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것을 드라이 에어, 건공기라고 해요. 그거를 다 같은 기체인데 왜 굳이 구분하나요? 그러면 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열량이나 그런 것이 다른 거에 1000배가 넘어서 같이 다루기가 힘든 거죠. 너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공기, 이제 이런 수증기가 들어가지 않은 공기,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기, 그걸 나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실에서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항상 뭐 1% 있고 2% 있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런 수증기가 하나도 없을 때와 수증기가 100% 들었을 때, 100% 들어가 있을 때가 우리가 포화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탄소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기 중에 산소가 대부분이 아니라 질소, 니트로젠이 78% 정도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 공기 상태다, 그런 거죠. 탄소는 20.9%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코로나도 이런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이 되는 주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3% 그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런 공기 분자들이 자기가 많이 모이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층이 생기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이제 6가지 액체가 더 있는데 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층에서 마치 유리와 같은 역할을 이 지구 주변으로 감싸면서 우리가 유리가 이제 온실 효과를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태양빛이 유리를 투과하면서 짧은 파장의 태양빛이 긴 파장의 태양빛으로 변해요. 그런데 긴 파장의 태양빛은 다시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것처럼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이 이산화탄소층을 지나면서 긴 파장으로 변하는데 얘가 지구에서 다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야 되는 태양빛이
요 이산화탄소층에 이렇게 갇혀서 다시 지구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빙하가 녹고 그 물의 수온이 높아지고 땅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온대, 냉대, 한대, 아열대 그런 온도 지역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곤충, 식물, 동물, 물고기 그 생태계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종되는 수가 급격해지고, 해수면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부산 그런 대도시들이 물에 이대로 진행되면 물에 잠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한 4, 50년 전에 이제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때 내가 선진국의 괘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지, 자기는 돈을 내서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탄소 기금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벌 생각만 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있었죠. 코로나19 사태로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더 이상 내 탓을 하기에는 이미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0.8도가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서울시 자체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체가 100년 동안 2.1도 정도 온도가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건축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겨울에 냉방 위주 했던 디자인이 심각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미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는 시기가 온 거죠. 그대가 쓰레기를 버렸으니 그대가 치우세요라고 말할 시기가 지난 것 같아. 이미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내 집에 가득 차서 벌써 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죠. 어떻게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해야겠는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방법들은 알고 있었는데 경제적 논리, 산업계의 그런 설비 투자들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왜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논리로 이제 대처하기에는 이미 닥친 거는 이제 피해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체, 그것을 다룰 때 이상기체 방정식, 중학교 때 이걸 엄청 했었죠. PV는 nRT. 너무 익숙하지 않아? 알고 있지만 여기 P는 압력, 가스 프레셔, 여기에서 이제 단위는 파스칼로 사용하죠. V는 볼륨,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 대문자 볼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미터, 큐빅미터라고 하죠. 가스 볼륨인데 얘는 소문자 볼륨이야. 이것을 우리가 비최적, 비율로 최적을 나타낸다, 그러는 건데,
무엇을 비율로 하냐면 최적이 온도에 따라서 얘가 급격하게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무게 1kg을 기준으로 나타낸 볼륨, 최적, 그것이 비최적이에요. 스페시픽 볼륨.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큐빅미터 per 킬로그램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이제 그 M은 이제 빛의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R은 빛의 상수 줄 per K몰 곱하기 여기 요 뒤에 있는 K는 켈빈이에요. T는 온도, 템퍼레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사용되는 온도는 켈빈, 절대용 영도를 0으로 하는 그 온도 켈빈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건축 관련 책에 보면 어디는 켈빈으로 어느 책은 셀시어스로 이렇게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온도가 섭씨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 거죠. 건물에서 그 온도까지 갈 일이 건축 쪽에서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북극, 남극 거기에서도 그 온도까지 갈 일은 없죠. 화학과, 생물과 이제 생화학과 그런 쪽에서는 이렇게 갈 일이 실험실에서 구현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섭씨, 셀시어스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나온 온도 단위가 켈빈이기 때문에 1도, 1셀시어스만큼 움직인 만큼 1켈빈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그 차이, 그거는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요 기체 상수나 온도의 우리가 셀시어스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요소, 압력, 온도, 이제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봅시다. 압력, 프레저. 그것은 우리가 해발 101,325 파스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기니까 101 K 파스칼, 101.325 K 파스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2000m 높이의 압력을 재면 7000 파스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압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의 압력은 그 지역의 공기 압력이랑 여기 기계로 측정한 압력을 더한 값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은 여기 지역의 압력이랑 이제 미터 압력이랑 이렇게 더한 값이고, 깁슨이라는 과학자랑 달튼이라는 과학자가 여기 현재의 압력이 그러면 뭔가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모든 분자들이 갖고 있는 압력들의 합이다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밝혀냈죠. 그래갖고 이제 실험에 가설이면 하이포테시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 깁스 달튼이 먼저 이렇게 하이포테시스를 제안했지만 그것이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이게 맞다라고 증명이 되면 얘가 법칙, 로로 바뀌죠. 그래서 깁스 달튼스 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서 소문자 V는 베이퍼,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방울 그것을 얘기를 하고 여기 A는 마른 공기, 드라이 에어 그거를 얘기를 해요. 마른 공기의 압력과 수증기의 압력을 더한 값이 요 압력이 된다. 그것도 이제 되는 거죠. 자, 온도.
이거는 이제 그 온도는 열역학이 오래된 만큼 온도를 재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해요. 공기 온도 재는 방법, 물의 온도를 재는 방법, 음식물의 속의 온도를 재는 방법, 뭐 이제 그 참으로 그 온도계도 다양하고 그렇죠. 자, 열역학 제0법칙에서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우리는 A와 C의 온도가 같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배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단열 그 디자인을 할 때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켈빈, 섭씨, 셀시어스, 화씨, 페런하이트, 그 다음에 랭킨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랭킨은 거의 그 우리의 일상에서 보기가 힘들죠. 페런하이트, 화씨는 영국과 미국에서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 이제 영국과 미국의 그 고등학생, 대학생 그 정도 되는 애들도 그 섭씨, 셀시어스를 사용하게 하는데 그 이제 그런 영미권의 철학은 그거죠. 화씨를 사용하는 인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파운드도 사용하고 화씨, 페로나이트도 사용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섭씨와 화씨의 관계 그거를 보면 그 여기 섭씨 그거는 우리가 물이 어는 점을 0도로 잡고 물이 끓는 점 그거를 100으로 잡아서 정말 이제 물이 담긴 막대기에 딱 정말 똑같이 100등분한 그거예요. 물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물질이기도 하고 인간의 몸이 이제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겠죠? 친숙한 물질이긴 한데 얘가 기준이 되는데 큰 단점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보일의 법칙 해갖고 이렇게 분자 운동 그 관계를 이 셀시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즉 분자 운동이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부피도 줄어드는 것이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 다 적용이 되는데 물 혼자 특이해. 0도에서 더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서 분자 운동이 적어지는데 부피는 늘어나. 그 이제 혼자 이런 특이 현상을 보이는 그 물질이 기준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 모든 물질이 어는 것을 절대 0도 켈빈 그것으로 만드는 그 온도가 나왔어요. 그것이 요 셀시어스를 기준으로 얘가 절대 0도가 마이너스 273.15 셀시어스가 됐을 때 0도, 0 켈빈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요 1도 그 간격이 셀시어스나 켈빈이나 똑같은 거죠. 여기 그 셀시어스랑 페런하이트는 그 페런하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5분의 9 셀시어스 플러스 32 그것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국 그 가끔 일기예보 보면은 지금은 페런하이트 32예요. 그 딱 그렇게 하면 0도구나. 그 섭씨 0도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요 5분의 9 그 관계가 랭킨과 켈빈의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켈빈 값에다가 5분의 9를 해주는 것이 랭킨인데 그 셀시어스와 페런하이트의 관계처럼 켈빈과 랭킨의 관계가 유리하다. 그 정도 말고는 일상에서 잘 안 쓰이죠. 자, 절대 습도 humidity ratio 여기에서 식 자체가 정의인가요? 그래. 얼마나 좋아. 우리 일상에서
온도를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의 온도는 10도, 섭씨 10도이고 그 습도 30%예요. 이야기할 때 그때의 습도는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라는 것은 얘가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게 부피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에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갖고 그러면 그 습도를 1kg의 마른 공기 (dry air) 그것을 기준으로 그때 들어있는 물의 그 수증기의 그 질량, 그 물의 질량이 얼마인가 그것을 갖고 절대 습도를 하겠다. 그것이 요 humidity ratio, 요 대문자 W다 그런 거죠. 대문자 W인데 이탈릭체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예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1kg의 마른 공기가 있고 W kg의 수증기가 있어요. 워터 베이퍼. 그러면 그 습공기, moist air는 1 플러스 W kg이다.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산기체 방정식, PV는 nRT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마른 공기랑 그 수증기, 여기 워터 베이퍼, 그거, 왜냐면 그 수증기도 기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이산기체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부피, 그 마른 공기랑 그 수증기, 얘는 같고, 온도도 같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N이 얘가 질량이니까 우리가 그 절대 습도, humidity ratio, 대문자 W 그것을 이제 그 거기에 넣어보면 우리가 분모에다가 마른 공기 질량, 분자에다가 워터 베이퍼 수증기의 질량 이것을 넣어보면 지금 요런 그 관계가 성립하죠. 여기서 0.62는 요 그 마른 공기의 그 상수, 그 다음에 여기 수증기의 상수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나온 값이에요. 여기서 0.62 분모의 마른 공기의 압력, 분자의 그 수증기의 압력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압력에서 보았죠. 마른 공기랑 수증기 압력을 더한 것이 10만 1325 파스칼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력 그게 나오니까 그 이제 미지수를 하나라도 줄이면 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그 이제 압력이라는 것이 요 그 수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보다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분모에서 P-PV를 해봤자 거의 얼추 대략 P의 값이라서 그러므로 절대 습도는 여기 그 수증기의 압력과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상대 습도, relative humidity.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가 사선으로 그어진 그 건데, 자, 얘가 자체가 정이죠. 상대 습도라는 것은 분모에 여기 S가 saturated, 포화 상태의 그 워터 베이퍼다 그런 얘기예요.
포화 상태, 그 수증기가 포화 상태일 때 압력을 분모로 하고 그 현재의 그 수증기, 그 워터 베이퍼의 압력을 그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세츄레이트 상태의 워터 베이퍼 압력을 여기 PS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 식이 상대 습도다 그런 거예요. 즉 마른 공기일 때 그 지금 현재 완전히 100% 마른 공기라는 것은 수증기가 하나도 없을 때니까 얘가 그 상대 습도가 0이 되는 거죠. 세츄레이트 되는 것은 분모도 그 분모와 분자가 같아지니까 그냥 100%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그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절대 습도 이 식을 구했죠. 그거를 여기 포화 상태일 때 상대 습도 얘를 이렇게 구하면 이제 그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분모를 포화 상태의 절대 습도 분자를 여기 습공기 상태 절대 습도 이렇게 넣어서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 그 PS 분모를 포화 상태의 압력과 그 현재 수증기 압력 그것이 얘가 요 상대 습도 얘를 나타내는 거죠. 요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관계가 그래서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이 절대 습도로 정리를 하면 요 관계가 0.62에다가 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고 이슬점 온도 자 이슬점 온도는 정한울 한번 읽어볼까요? 정한울 없나요? 권예은 네, 교수님. 요거를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읽어봐 주세요. The saturated temperature of a given mixture at the same pressure and humidity ratio. 휴미니티 레이쇼가 뭐라고? 무슨 습도?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절대 습도. 자, 레이쇼 하면은 비율이죠. 분모를 1kg의 마른 그 공기당 얼마만큼의 그때 들어간 그 수증기의 질량 그 킬로그램 그것이 그 비율 그래서 휴미디티 레이쇼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책에 보면 습도 비율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너무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휴미디티 레이쇼를 절대 습도라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절대 습도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뭐랄까 원음이라 그랬나 원뜻 그것이 무엇이었나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자
같은 압력과 같은 절대 습도에서 이렇게 기분 믹스처, 습공기라는 이야기죠. 마른 공기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증기도 들어가 있을 때 얘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험실에서 정말 이렇게 해봤더니 각 온도마다 이슬점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 조금씩 나타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슬점이 맺히는 것이 기체 상태의 그 물방울이 그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되는 것이 항상 100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 그런 거죠. 각 온도마다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또 실험실에서 측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건물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결로 현상이 생기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장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외기와 건물이 만나는 부분, 즉 우리가 말하는 외피, 벽면, 그 지붕면, 바닥면, 땅과 맞닿는 부분 그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디테일, 이 물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 또는 얘가 이렇게 이제 습한 공기가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탈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열역학 제2 법칙에서 나왔던 거는 엔트로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질서가 증폭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열의 흐름이 가더라 그런 게 엔트로피인데, 우리가 이제 공기의 성질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그 엔탈피는 요 두 번째 문장, 얘가 definition, 정의예요. 아, 미안, 잠깐만. 방금 이 대답했던 학생이 그 이슬점 온도 그거를 했던 학생이 한울이었나 권예은이었나? 저 권예은입니다. 미안. 자, 여기 이슬점 온도, dew point temperature,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포화 온도, saturation temperature, 이제 그렇게 얘를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또는 노점 온도, 노라는 것이 이슬로가 생기는 온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영어로 보면 얘가 dew point temperature 하나라서 여러분 여기 온도 여기 T 대문자 T에다가 소문자 D를 말하는 요 D가 dew point 이슬점 온도, 노점 온도 걔를 이야기하는 D 약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영어 위주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여러 기기들을 볼 때 약어가 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W가 되면 얘가 humidity ratio, 절대 습도를 얘기를 하는구나.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그어진 거 보면 상대 습도, 얘를 얘기를 하는구나. T 이렇게 하나 써 있으면 얘는 켈빈이겠구나. T에다가 소문자 D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슬점 온도, dew point temperature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엔탈피, 얘는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요 두 번째 문장,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권현아? 그러면 김소정? 소정이도. 그러면 김지우? 현아 읽었는데, 안 들렸네. 김지우? 왜 마이크를 안 켰어? 나와졌어? 자, 그러면 신태호?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들의 시키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서 시키는 문장이야. 그거는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문장, 엔탈피의 두 번째 문장을 읽어주세요. Enthalpy is energy per unit mass. 에너지 퍼 유닛 매스예요. 에너지. 우리가 이거를 와트로 표현하기도 하고 줄, 킬로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퍼, 분모 분자 할 때 이거죠. 유닛 매스. 유닛 매스는 우리가 건물에서 이제 매스 얘기를 할 때 이런 덩어리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식에서 매스 얘기를 할 때는 질량 그거를 얘기를 해요. 식에서 여기에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의 그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킬로줄 퍼 킬로그램. 자,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에서 봤어요. 여기 습공기, 모이스트 에어의 엔살피라는 것은 마른 공기, 드라이 에어, 마른 공기, 건 공기 이렇게 해요. 그 마른 공기의 엔설피랑 그 수증기, 워터 베이퍼의 엔설피의 각각의 합과 같다. 그 이유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스트 에어의 엔설피, I, 소문자 I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 책들을 보면 어디는 이 엔설피를 이런 H, 소문자 H,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저자의 뭐랄까, 흐름이야. 우리는 이제 요 I 계열의 그걸 따랐어요. 왜냐면 그 I 계열이 이제 북미 공기조화 설비학회 펀더멘탈 그쪽 방침이라. 자, 여기에서 모이스트 에어의 습공기의 엔설피 I는 마른 공기의 엔설피 IA랑 워터 베이퍼 수증기의 엔설피 그거다 그런 거예요. I V인데 앞에 W 절대 습도가 붙었어요. 이게 뭘까요? 수증기가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엔설피 값이 에너지 값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얘가 수증기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10개인지 그게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습도에다가 여기 이 워터 베이퍼 얘가 하나 갖고 있는 엔설피를 곱한 거다 그런 얘기죠. 마른 공기의 엔설피는
얘가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 C, 얘는 specific heat, 비열이라는 말이에요. 열은 열인데 비례하는 열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specific heat, 그거는 열은 열인데 분모에 질량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비열, specific heat,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거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 여기 두 개의 문장만 읽어볼까요? 심하림? 네, 교수님. 예, 여기 비열, specific heat,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CP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기 여기 그 첫 번째 문단만 읽어봐 주세요. 단위 질량의 물질의 온도를 단위 온도만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은 온도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온도를 지정해야 한다. 측정 조건에 따라 정합 비열과 정용 비열로 구별된다. 이상 기체에서는 CP는 CV 플러스 R의 관계가 성립한다. 고체나 액체에서는 CP와 CV의 차는 기체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정합 비열 요 CP만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요. 자, 여기에서 여기 비열의 단위 줄 퍼 킬로그램에다가 분모에다가 여기 K, 이 K는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이죠. 물질이 1kg과 1도의 온도가 변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 줄, 열량, 그것이 필요한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비열, 스페시픽 hit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엔서피 그 부분을 봅시다. 여기 비열의 단위가 여기 줄, 여기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그 단위를 줄로 되고 어디는 킬로줄로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갖고 있는 비열 이렇게 표에 정리를 해놨어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켈빈, 온도 이렇게 하면은 즉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것이 그 부분은 요 엔설피와 같죠. 거기에다가 온도만 곱하면 여기 비열에다가 온도만 곱하면 엔설피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른 공기의 엔설피, 그 드라이에어의 그 엔설피는 그 마른 공기의 그 비열에다가 온도 그거를 곱하면 나온다 그런 거죠. 자, 워러 베이퍼가 이제 심오하죠. 이 습공기의 수증기의 엔설피는 여기 0도에서 이 물이 포화 상태의 물이 갖고 있는 엔설피에다가, 왜냐면 이 값이 커요. 거기에다가 여기 1kg이 1도 오를 때 그 수증기가 갖는 비열에다 현재의 온도 그것을 곱하면 지금 그 물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엔설피 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식만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얘를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해서 요 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요?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왜 요 IG가 왜 나오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라서 현상을 식으로 표현한 내용이라서 지금 요 식으로 정리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0도일 때 이 포화 상태의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엔솔피는 2501.3 킬로조울 퍼 킬로그램이에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공기의 엔솔피는 마른 공기의 비열에다가 온도 더하고 이 절대 습도에다가 여기 수증기가 0도, 포화 상태 0도일 때 갖고 있는 엔솔피에다가 그 수증기의 비열 곱하기 온도 이거를 이렇게 한 요 식이 성립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있어요. 이 비열의 마른 공기의 비열의 값을 알고 있고 우리가 0도씨 때 포화 상태의 기체 상태의 물 분자의 그 엔설피 값을 알고 있죠. 0도일 때. 그거를 여기 마른 공기의 비열은 1.01이고 여기 0도씨 때 포화 상태의 물의 엔설피 값은 2501.3 이건 실험실에서 나온 값이에요. 그리고 수증기의 비열 그거는 1.86이에요. 요 값들을 이렇게 넣어서 엔설피는 1.01T 플러스 절대습도 곱하기 2501.3 플러스 1.86 곱하기 온도 가로 닫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죠. 여기 BTU랑 파운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여기 7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여러분이 나랑 같이 뭘 먼저 보았으면 하냐면 습, 공기, 선도, 사이크로메트릭 차트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해요. 잠깐만요. 이거를 비슷한 자, 이게 사이크로메트릭 차트, 습공기 선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테이블에는 X축의 값 하나, X축의 값 하나, Y축의 값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점을 하나 찍는 방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습공기 선도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로 넣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복잡한 테이블이에요. 복잡한 테이블을 여러 정보를 넣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차트라고 하죠. 자, 어떤 정보가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여기 X축에 온도는 온도인데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건구 온도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마른 벌브 이런 동그란 전등에 이렇게 옛날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등의 그런 등 얘기하는 거죠. 표면에다가 벌브 건구 온도 그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도예요. 건구 온도가 있으면 습구 wet bulb temperature가 있겠죠. 여기 사선으로 점선이 된 게 얘가 wet bulb temperature인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Y축이 무엇인가 보면 cumulative ratio예요. 자, 여기서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cumulative ratio 있는데 또 이번에는 실선으로 사선이 그어진 게 보이죠? 여기 요 가파른 실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볼륨 큐빅 미터 퍼 킬로그램 드라이에어라고 되어 있어요.
per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1kg의 마른 공기당 볼륨 큐빅미터. 볼륨인데 세제곱미터라는 이야기죠. 무슨 뭐겠어요? 비체적 스페시픽 볼륨 정보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러면 이제 외곽을 보면 여기 이렇게 가파른 그 사선으로 뚜껑을 씌우듯이 있는 것이 엔설피.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인 거죠. 자, 그 엔설피 라인과 비슷한 쪽에 있는 것이 약간 포물선 형태의 saturation temperature. 우리가 아까 본 dew point temperature를 여기서는 saturation temperature,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 포화 온도 다 같은 거예요. saturation temperature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이 X축과 비슷한 그런 각도로 있는 것이 relative humidity, 상대 습도 그 정보도 이 안에 같이 그 넣어 놓았다 그런 거죠. 그 테이블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humidity ratio, relative humidity, specific volume, 또 뭐가 있지? saturation temperature, enthalpy 무려 7개의 그 값들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그 넣은 것이 습, 공기, 선도,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산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계산만큼 얘가 소수점 이하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그 이제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요 습공기 선도를 뭐 이제 엑셀 파일로 또는 이런 그 그래픽 차트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 해놓은 그 프로그램들도 이제 많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 아슈레 북미 그 습공기 선도다 그런 얘기죠. 왜? 얘가 거의 그 50년 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여기 정리해 놓은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형태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얘가 101.325 K 파스칼 그 압력이라는 조건에서 만약 그 해발 2000m의 그 네팔 수도 그런 곳이면 요 습공기 선도가 좀 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는 절대 법칙이 아니라 측정한 값들을 가장 그 여러 정보를 7가지가 넘는 정보를 이렇게 그 정리해 놓은 차트인 거죠.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여기 요 압력이 101.325 K 파스칼인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맞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찾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예습을 해야겠지. 복습도 필요하지만 예습도 해야 돼요. 왜? 이 차트에 정리된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트로도 찾을 수가 있고 계산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 이 값들을 갖고 우리가 그 냉난방을 할 때 온도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하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물을 몇 킬로그램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온도 습도가 조절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속도로 이렇게 그 실내 공간에 이런 내가 원하는 200 세제곱미터 그 부피 공간에 들어갈 건지 등등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질문이 있나요?
본인이 모르면 친구도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면 이제 나는 다 알아들은 줄 알고 쑥쑥쑥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누구를 시킬지도 모르니 여러분들도 마이크를 준비를 그 수업 시간에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재밌게 달려봅시다.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